여러분, 이번 시간은 말과 글, 즉 비문학 독해 시간입니다. 비문학에는 자주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비문학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비문학 문제 유형을 먼저 아셔야겠죠, 그죠? 예, 출제된 유형 말씀드릴게요. 자, 비문학 문제 유형에는 이해 영역, 그리고 사고 영역, 그리고 논리 영역이 있습니다. 이해 영역, 쓰기 영역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자, 표현 영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쓰기 영역이라고, 이해 영역, 표현 영역. 먼저 이해 영역에서는 중심 내용 찾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주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중심 내용, 주제 찾기. 그 다음에 사실 확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정보 확인. 이제 다 이해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 영역. 자, 표현 영역은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쓰기.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글쓰기. 요즘 뭐 삼행시 쓰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표어 쓰기 이런 것들, 안내문 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표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쓰기, 그리고 개요 작성하기, 이런 것들이 모두 일종의 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리 문제, 글의 논리적 구조, 그 다음에 글의 단락의 순서, 그리고 내용 추론하기, 그 다음 논증 문제, 이런 것들이 논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0가지 되거든요. 이 10가지 문제가 비문학 주요 문제 유형이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확인 문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사실 확인 문제는 지문을 읽고 선택지를 먼저 읽게 되면 다시 또 지문을 읽어야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선택지를 먼저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1번, 역사적 사실은 역사소설의 기초가 된다. 2번,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역사가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3번,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은 역사가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이다. 4번, 역사가들에게 역사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이 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상식적인 견해에 따르면 모든 역사가들에게 꼭 똑같은, 말하자면 역사의 척추를 구성하는 어떤 기초적인 사실이 있다. 즉, 역사가에게는 역사의 척추를 구성하는 어떤 기초적인 사실, 즉 그것이 이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역사소설의 기초, 즉 척추가 된다라는 얘기 1번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헤이스팅스 전투가 1066년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명심해야 할 2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로 역사가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전투가 1605년이나 1065년이나 1067년이 아니라 1066년에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스트본이나 브라이턴이 아니라 헤이스팅스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즉 역사적 기초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는 이런 것들에서 틀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제기될 때 정확성은 의무이지 미덕은 아니다라는 하우스먼, 즉 영국의 시인입니다. 하우스먼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 자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역사가의 의무이다. 그죠? 예, 의무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역사가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성은 역사가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다만 미덕이 아닐 뿐입니다. 자, 3번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은 역사가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 다음 역사가들에게 역사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잘못된 사실입니다. 2번 논리 전개에 따른 가라의 순서가 가장 적절한 것은 단락의 순서 바로 이제 논리적 구성 능력을 측정하기 확인하기 위한 문제의 유형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세기 한국 지성인의 지적 행위는 그들이 비록 한국인이라는 동양 인종의 피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그러한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 단락의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순서 배열 팁입니다. 첫 번째, 글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즉 주지 다음에 주지, 소주제문입니다. 주지 다음에 예시옵니다, 여러분. 또 주장 다음에는 근거옵니다. 또 원인 다음엔 결과 오겠죠, 그죠? 예,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글의 구조라고 그래요. 글의 구조를 확인한다. 두 번째, 뭐 한다? 접속어를 이용합니다. 접속어. 접속어를 일정한 논리적 관계에 사용되는 게 접속어인데요. 그런 접속어의 논리적 관계를 알면 또 단락의 순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즉, 하지만 역접관계 접속어인지 인과관계 접속어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역접관계는 상반관계,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관계, 그 다음에 상술관계는 주지와 부연관계, 뭐 이런 관계에 해당되는 접속어거든요. 접속어를 알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적인 진술 다음에 뒤에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의 힌트만 찾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 대입시켜 정답의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푸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가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는 역접관계 접속어입니다. 앞과 뒤가 서로 상반될 때 사용되는 접속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러나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방향, 즉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행위는 실제로 부재해왔다. 자, 그럼 그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자, 봅시다. 한국인이라는 동양인종의 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그러한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서양이 동양을 해석했다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자, 반대로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것은 없었던 얘기 아니야, 그렇죠? 즉 서양이 동양을 해석했고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것은 없었다. 따라서 앞과 가 앞부분과 가 뒷부분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니까 서론 부분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 가가 되겠죠, 그죠? 그럼 자, 우리는 한 가지 접속어를 이용해서 그러나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가의 앞부분, 즉 가가 앞부분 바로 뒤에 이어진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우리는 순서 배열 팁에 따라서 즉 가가 제일 앞에 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럼 선택지 중에서 가가 제일 앞에 온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답이 된다? 1번이 답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키고 다음 문제 넘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확인학습 차원에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가 제일 먼저 온다. 그러나 그 역방향, 즉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행위는 실제로 부재해왔다. 이러한 부재 현상의 근본 원인은 매우 단순한 사실에 기초한다. 동양이 서양을 해석한다고 할 때에 그 해석학적 행위의 주체는 동양이어야만 한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자, 동양이 서양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는 실제로 부재해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재해왔다. 그 원인은 매우 단순하다. 단순한 사실에 기초한다. 바로 동양이 서양을 해석한다고 할 때 그 해석학적 행위의 주체는 동양이어야만 한다. 동양은 동양이다라는 토톨로지, 즉 관습입니다. 관습. 토톨로지나 동양은 동양이어야 한다라는 명제, 당위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양인인 우리가 동양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양을 너무도 몰랐다. 아, 우리가 동양 입장에서 서양을 해석하려면 동양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동양을 모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뭐야 여러분? 동양 입장에서 서양을 해석하는 어떤 그 경우는 부재해왔던 거지. 동양을 알아야 되는데 동양을 모르니까 동양 입장에서 서양을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서양 입장에서 동양을 해석해왔던 거지. 따라서 가 뒤에 나, 다, 라의 순서로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보시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거를 이제 추론 문제라 그래요. 추론하기. 추론하기는 앞부분 생략된 문제 추론하기, 중간 부분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끝 부분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이게 다 추론하기인데요. 주로 이제 이렇게 중간 부분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이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수요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끼리 소유하려 한다. 사람까지 소유하려 한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자, 때레랭 생략됐습니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맹방들, 즉 친한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오늘은 서로 맞서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자, 위의 사례들은 그럼 왜 그런 거야? 오로지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이기 때문이다. 아하. 자, 지금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렇죠? 국가 간에 서로 맹방이었다가 으르렁대던가 하면 또 으르렁대던 사이에서 서로 친선사절을 교환하는 나라가 돼요. 이런 국가 간의 관계는 왜 이루어지는 거야? 오로지 무엇 때문에?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야? 소유는 이해관계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예시가 되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자, 소유는 이해관계에 정비례한다라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4번도 논리적 순서 해결 문제입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 자, 순서별 팁에 따라서 한 가지 힌트를 찾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 지금 힌트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라는 욕구 때문에 관솔불, 등잔불, 전등을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 그럼 그 앞에는 뭐가 오면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이면 됩니다. 자, 디귿 해보세요.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몸을, 즉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가 무엇을? 관솔불, 등잔불, 전등을 만들어냈고 결국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따위 뭐가 오면 된다? 리을이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진 덕분에 결국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된 거야? 인류의 문명은 발달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그 대신에 잠을 빼앗겼고 결국 생체 리듬을 잃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디귿 그리고 리을 그 다음에 기역, 니은의 순서로 연결된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자, 디귿, 리을, 기역, 니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말이 많으면
어느 산을 오를 것인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등산에 빗댔죠? 근데 문제는 사공이 많은 것은 리더십 부재가 아니라 리더가 많다는 겁니다. 그죠? 예, 따라서 적절한 예시가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등산에 빗댔습니다. 그런데 길잡이가 올바른 결단을 내리면 이건 뭐죠, 여러분? 리더십 부재가 아니라 올바른 리더십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적절한 사례가 아닙니다. 자, 3번,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버리면, 즉 리더십 부재됐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자, 등산에 빗댔고요, 리더십 부재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 위에 올라가는 기쁨 그 자체이므로 길잡이는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건 잘못된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부재의 사례를 적절치 않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일종의 무슨 문제다? 사실 확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 사물놀이의 가치, 사물놀이의 소리, 사물놀이 악기 종류, 사물놀이 연주 형태. 그럼 없는 거 찾으면 되겠는데요. 보겠습니다. 사물놀이는 사물, 즉 꽹과리, 징, 장구, 북의 4가지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 자, 사물놀이 악기 종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3번은 맞습니다.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와는 좀 다르다. 풍물놀이를 무대 공연에 맞게 변형한 것이 사물놀이인데, 풍물놀이가 대체로 자기 지역의 가락만을 연주하는 데 비해 사물놀이는 거의 전 지역의 가락을 모아 재구성해서 연주한다.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흔히 쟁쟁거리는 꽹과리를 천둥이나 번개에, 잦게 몰아가는 장구를 비에, 둥실대는 북을 구름에, 여운을 넘기며 울리는 징을 바람에 비유한다. 자, 이렇게 번개, 비, 구름, 바람이 어우러지며 토해내는 소리가 바로 사물놀이의 소리라는 것이다. 사물놀이의 소리 들어가 있습니다. 사물놀이의 악기 종류, 사물놀이의 소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물놀이를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가 있는데, 그래서 전자, 즉 앉아서 연주하는 걸 앉은 반, 서서 하는 것을 선반이라고 부른다. 즉 사물놀이의 종류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종류, 소리, 그리고 사물놀이의 악기 종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없는 거 뭐야? 사물놀이의 가치는 지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역시 사실 확인 문제입니다. 1번, 발화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이다. 2번, 간접발화는 자,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파악된다. 3번, 간접발화가 직접발화보다 화제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문 읽지 않아도 선택지만 읽어도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 바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여러분, 간접발화는 직접발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간접발화입니다. 그럼 당연히 직접발화보다 화제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겠죠, 그죠? 다이렉트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4번, 요청할 때는 청유문이나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 공손해 보이기도 한다. 그럼 질문 보겠습니다.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다.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맞습니다. 이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즉 발화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다라는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담화에서 화자는 발화를 통해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위로, 협박, 칭찬, 비난 등의 의도를 전달한다. 이때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직접발화, 또 암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간접발화라고 한다.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해 의존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 간접발화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파악된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자, 덥다라는 발화가 창문을 열어라 라는 의미로 파악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예시를 통해서 간접발화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댄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시원하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자는 창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맥락을 알지 못하면 덥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겠죠, 그렇죠? 그게 간접발화입니다. 이처럼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간접발화는 직접적인 발화에 비해서
의도가 우회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전달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죠.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에도 간접 발화는 유용하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직접 발화보다는 청유문이나 또는 의문 형식이 더 공손함이 잘 드러난다. 자, 그럼 4번 요청할 때는 청유문이나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 공손해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3번만 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보겠습니다.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 여러분, 글의 설명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글의 서술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글의 논리 전개 방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 서사, 세 번째 묘사, 네 번째 논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은 대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정의, 비교, 대조, 비유, 그 다음에 예시, 분류, 분석 등이 해당되고요. 서사는 어떤 사건을 시간에 따라서 인물과 관계된 사건을 시간에 따라서 서술하죠. 인물, 사건, 시간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서사입니다. 묘사는 대상에 대한 감각적인 서술이 들어가 있으면 묘사가 되겠습니다. 논증은 귀납 논증, 연역 논증, 그리고 변증법적 논증, 그 다음에 유추 논증이 있죠. 귀납 논증은 구체적인 사실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이고요. 연역 논증은 반대입니다.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거죠. 변증법은 정, 의견, 주장, 반박, 뒤에 가서 뭐한다? 합하죠. 정반합 순서로 전개되면 변증법입니다. 그 다음에 유추는 빗대어 증명합니다. 이러면 유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글의 서술 방식 또는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보겠습니다.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사회적 기도에서 제일의 덕이다. 이 얘기 왜 했을까 여러분? 자, 진리하고 정의를 왜 얘기했을까요? 진리와 정의는 사상의 체계에서 그리고 사회적 제도에서 첫 번째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다면 거부돼야 된다. 진리 정의가 사상체계, 사회적 제도에서 첫 번째여도 그것이 참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거부되어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도 결국 필자는 무슨 얘기하려고? 법과 제도가 그것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정의롭지 아니하면 폐기되어야 된다. 즉 법과 제도가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 폐지되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뭐 얘기한 거예요? 진리와 정의가 참되지 않다면 없어져야 된다. 그죠? 참이 아니면 거부돼야 된다. 거부돼야 된다. 이것에 빗댄 거죠. 그죠? 이제 봤더니 앞에 진리 정의는 법과 제도가 부정이 아니면 폐지돼야 된다. 이 얘기하기 위해서 빗댄 것이죠. 즉 어떤 것에 빗대어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유추 또는 비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빗대서 설명하면 비유, 빗대서 증명하면 유추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는 지금 비유의 방식이 사용됐다. 자 1번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봐도 된다. 자, 뭐야? 그럼 3단 논법 썼습니다. 3단 논법은 넓은 의미의 연역법입니다. 2번,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남자는 모험, 사업, 성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여자는 가정, 사랑, 안정성의 중심을 둔다. 여자와 남자를 뭐 했어요? 대조했죠. 그 다음,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표정을 짓지. 그런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아마 모든 강아지가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대. 자, 개별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켰죠. 근데 성급하게 일반화시켰어요. 단 2가지 사례 가지고 마치 그것이 참인 양 얘기했으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 자, 귀납적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인생은 여행과 같다. 자, 인생을 무엇에 빗댔어요? 여행에 빗댔죠. 그죠? 비유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번엔 독자의 반응 추론하기입니다.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이 해석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자, 여러분, 인문학은요,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한대요. 그리고 인문학이 해석하는 시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해보세요, 여러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것이 잘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하는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즉, 인문학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1번,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인문학은 현대사회에서 그 세상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시각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은 꼭 필요하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은 자료를 통한 내용 추론하기입니다. 또는 자료 해석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자료 해석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의 역기능입니다.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의 습득, 순기능은 먼저군요. 다양한 정보의 습득,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교육 및 여가 활용, 다양한 의견의 장, 그리고 다양한 동호회 참여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성인 음란물 유통,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반국가 행위 등의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터넷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을 서술하다. 인터넷 장점에 보면 다양한 정보 습득이 분명 88.1%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은 내용으로 글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2번,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방안을 적극 제안한다. 인터넷 역기능적인 측면에 보면 개인의 저작권 침해가 16.1%에 분명 해당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도 결국 내용으로 적절합니다. 3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저작권 침해가 타인의 권리 침해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분명 개인의 권리 침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 타인의 권리 침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3번도 모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4번, 인터넷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여러분, 인터넷이 잘못된 여론 형성에 기여하죠. 분명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81%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이건 적절치 못하죠. 그렇죠? 왜? 인터넷이 갖고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순기능 측면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잘못된 내용 생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부분을 개선해서, 그죠? 예, 인터넷의 어떤 역기능적인 측면을 개선해서 우리가 정보통신사회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독이 무서워서 당을 안 잠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역기능적인 측면이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더 맛있는 장을 담그고 그걸 보존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죠? 예, 그러니까 4번은 자, 잘못된 내용 생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그림, 액자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것은? 2000년이 된 기념으로 무슨 화랑에서 화가 200인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큐레이터가 보내준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로 김 누구누구 화백의 그림을 바로 요약했다. 큐레이터는 작품이 작은데 병 속에 3명이 들어가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설정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 작품을 받아보니 액자가 그림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액자가 크니 큐레이터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림이 답답해 보이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액자는 단순한 그 틀이 아니네요, 그렇죠? 즉 그림을 좀 더 멋스럽게 보이는 하나의 수단,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액자의 힘이다. 자, 결국은 액자와 그림은 내용이고 액자는 형식이지만 이 그림이라는 내용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어떤 수단, 도구, 뭐 치트키, 예, 예능 치트키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림을 좀 더 높게 보이는 치트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자 보겠습니다. 성공과 습관. 어떤 습관이 성공을 만든다, 그죠? 예, 원인과 결과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장난감 블록과 책. 나는 가끔 책을 장난감 블록처럼 다양하게 쌓아본다. 책의 무거움, 진부함, 지루함을 해소하고 유쾌하게 책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자, 책을 통해서 장난감 블록을 재발견했네, 그죠? 예, 그럼 책은 진부한 것, 장난감 블록은 재발견이 되겠습니다. 진부함과 재발견의 관계. 그 다음 자, 로댕은 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움직여 돌 속의 손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지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로댕은 다시 새 돌을 꺼내 바라봅니다. 자, 돌 속의 손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돌은 겉, 손은 속이 되겠죠, 그죠? 예. 돌은 포장, 손은 내용물입니다. 포장과 내용물 관계. 그렇지만 이때 돌이 손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내면과 옷차림. 내면은 속이 되겠고 옷차림은 겉이죠. 그리고 옷차림은 그 사람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자 4번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심 내용 찾기,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주제 찾기 방법 역시 팁이 있어요, 여러분. 자, 핵심어, 즉 반복되는 말이요. 핵심어는 주제와 관계가 깊다. 그 다음에 주제문은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진술이다. 그 다음에 예시, 비유 등을 통해 설명이 이루어지면 설명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이 주제다. 왜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주고 빗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한국 한자음이 어느 시대에 중국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다. 어느 한 시대의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 개별 한자음들이 수입된 시차에 따라서 여러 시대의 중국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국 한자음은, 여러분 지금 한국 한자음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한국 한자음이 핵심입니다. 한국 한자음은 중국 한자음과도 다르고 일본 한자음과도 다르고 또 베트남 옛 한자음과도 다르다. 즉 한국 한자음은 한국 한자음만이 뭘 가지고 있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그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왜 한국 한자음이 중국 한자음, 일본 한자음, 그리고 베트남 한자음과 다른 특성이 있는지를 설명한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와야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기원이 된 중국 한자음과 아무런 대응 관계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어의 음운체계의 영향으로 독특한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 한자음을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시노 코리안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가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라는 것을 뜻한다. 즉 한국 한자음은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분명 한국어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 한자음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런지 구체적인 예시가 없습니다. 자, 뒷받침하는 예시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뒤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라고 발음할 때 중국인도 일본인도 따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는 한 그것이, 자, 중국어로는 시샤오 이렇게 학교로 발음합니다. 또 그 다음 일본어로는 가꼬. 자, 학교라는 한국어 발음을 연구하지 않는 한, 공부하지 않는 한 시샤오나 가꼬가 학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 한자음은 한국 한자만에 뭐가 있다, 여러분?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그죠?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반복되는 즉 이렇게 우리가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일반적 진술을 가지고 주제를 찾으면 결국 이 글의 주제는 한국 한자음의 특성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글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논리적 순서에 맞게끔 글을 배열하는 건데요. 보기 보겠습니다. 인형은 사람처럼 박자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구경하던 후궁들에게 윙크를 하며 추파를 던지기까지 했다. 인형의 추태에 화가 난 목왕이 그 기술자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서둘러 인형을 해체했고 그제야 인형의 실체가 드러났다. 자, 그럼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어느 날 서쪽 지방으로 순행을 나간 목왕은 곤륜산을 넘어 돌아오는 길에 재주가 뛰어난 기술자를 만났다. 목왕은 그 기술자에게 그가 만든 가장 훌륭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아마 그 물건이 인형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가 만들겠죠. 하지만 그가 가지고 온 것은 물건이 아니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목왕이 왜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고 사람을 데리고 왔는가? 사람은 바로 인형입니다. 묻자 그는 이것이 움직이는 인형이라고 답했다. 이에 놀란 목왕은 그 인형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사람과 다른 점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것은 색을 칠한 가죽과 나무로 만들어진 기계장치였다. 이 부분이네요.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난 목왕이 인형을 죽이려고 하자, 그 기술자를 죽이려고 하자 인형을 해체했습니다. 그제야 인형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럼 인형의 실체는 어떤 겁니까? 색을 칠한 가죽과 나무로 만들어진 기계장치에 불과한 것이었죠. 따라서 보기가 들어갈 부분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사실 확인 문제입니다. 바흐는 일이나 신학 못지않게 처우를 중시했다. 2번, 바흐는 생애 중 7년 정도 칸타타를 작곡했다. 모차르트가 사망하던 당일 빈의 날씨는 굳었다. 모차르트의 작품 수준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반비례했다. 보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경건한 종교음악가로서 천직을 다하기 위한 이상적인 장소를 라이프치히, 오스트리아의 수도입니다 라고 생각하여
27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칸타타를 써 나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실은 7년째에 라이프치히의 칸토르직으로는 가정을 꾸리기에 수입이 충분치 못해서 다른 일을 하기로 했고 다른 궁정의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칸타타를 쓰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연구에서 밝혀졌다. 7년째에 음악감독직으로는 가정을 꾸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했고 다른 일을 하기도 했고 다른 궁정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칸타타를 쓰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생애 중 7년 정도 칸타타를 작곡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죠? 7년째에부터 이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더 이상 음악 감독직만으로는 음악 감독직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이것저것 하는 과정에서 이제 칸타타를 쓰지 않게 된 거니까 꼭 7년 정도 칸타타를 작곡했다는 말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 반면 1번 바흐는 결국 칸타타 작곡을 왜 그만뒀습니까? 일이나 신앙 못지않게 처우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즉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칸타타 작곡을 그만둔 것입니다. 1번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또한 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경우에는 비극적으로 막을 내린 35년이라는 짧은 생애에 걸맞게 하늘이 이 위대한 작곡가의 죽음을 비통해하듯 천둥치고 진눈깨비 흩날리는 가운데 장례식이 행해졌고 그 때문에 그의 묘지는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후 이러한 이야기는 빈 기상대에 남아있는 기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그의 장례식에는 진눈깨비가 왔다는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 모차르트가 사망하던 당일 비의 날씨는 굳었다. 이것도 기상 예보 자료에 따르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게다가 만년에 엄습해온 빈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걸작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모차르트가 실제로는 그 정도로 수입이 적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나 최근에는 도박병으로 인한 빈곤설을 주장하는 학자까지 등장하기 이르렀다. 자, 마지막 부분. 모차르트의 작품 수준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반비례했다? 아닙니다. 이것도 관계없습니다. 빈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맞는 것은 1번만 적절한 사실입니다. 역시 자 사실 확인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발화가 사용되는 상황을 추론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도 경기도 말, 충청도 말, 강원도 말,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제주도 말 등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지역어가 존재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 및 구성 집단의 기질과 성격 등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반영되고 변모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어는 해당 지역과 그 구성원의 정체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 지역어가 가진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한 지역의 말만을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타 지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타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선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을 차별할 수 있으며 심지어 타 지역의 구성원에게 정서적 갈등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어를 하나의 언어로 통일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횡포다. 즉 각 지역 사람들의 고유했던 정체성, 고유의 지역성을 훼손하는 일방적 조처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발화가 사용하는 상황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1번 우리말의 올바른 용법을 강조한다? 아닙니다. 2번 사고와 언어의 관계 전혀 관계 없습니다. 3번 지역어의 종류와 그 특징을 소개한다? 자, 지역어의 종류는 언급되어 있으나 각각의 특징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표준어 정책에 반대하고 지역어의 가치를 주장하는 변론에서 역시 자 정답 4번입니다. 왜냐하면 표준어는 오직 하나의 언어만 쓰자는 정책입니다. 반면 이 글은 하나의 언어로 지역 특성의 어떤 정체성과 지역성을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갈등만 초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정답 4번의 상황에서 앞서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번 정답 4번입니다. 1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개장터의 냇물은 길과 함께 세 갈래로 나 있었다. 한 줄기는 전라도 땅 구례 쪽에서 오고 한 줄기는 경상도 쪽 화개골에서 흘러내려 여기서 합쳐져 푸른 산과 검은 고목 그림자를 거꾸로 비추인 채 호수같이 조용히 돌아 경상, 전라, 양도의 경계를 그어주며 다시 남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섬진강 본류였다. 하동, 구례, 쌍계 사이 세 갈래 길목이라 오고 가는 나그네로 하여 화개장터엔 장날이 아니라도 언제나 흥성거리는 날이 많았다. 지리산 들어가는 길이 구례로 허다하지만 쌍계사 세이암의 화개협 시오리를 끼고 앉은 화개장터의 이름이 높았다. 경상, 전라, 양도 접경이 한두 군데일 리 없지만 또한 이 화개장터를 두고 일렀다. 장날이면 지리산 화천민들의 더덕, 도라지, 두릅, 고사리들이 화개장터로 내려오고 전라도 황하 장수들이 실, 바늘, 면경, 가위, 허리끈, 주머니끈, 족집게, 골백분들이 또한 구례길에 넘어오고 하동길에서는 섬진강 하류의 해물장수들의 김, 미역, 청각, 명태, 자반조기, 자반고등어들이 들어오곤 하여 산협치곤 산골짜기치곤 꽤 은성한 장이 서는 곳이기도 했으나 그러나 화개장터의 이름은 장으로 하여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일지라도 인근 고을 사람들에게 그곳이 그렇게 언제나 그리운 것은 장터 위에서 화개골로 뻗쳐 앉은 주막마다 유달리 맑고 시원한 막걸리와 펄펄 살아 뛰는 물고기의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주막 앞에 들어선 능수버들 가지 사이사이로 사철 흘러나오는 그 한많고 멋들어진 춘향가 판소리 육자배기들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게다가 가끔 전라도 지방에서 꾸며 나오는 남사당 여사당 협률창극 신파 광대들이 마지막 연습 겸 첫 공연으로 여기 서울에 제주와 신병을 떨고서야 경상도로 넘어간다는 한갓 관습과 전례가 이 화개장터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그립게 하는 것인 줄도 몰랐다. 김동리의 영마 중에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읽은 후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적절한 것은이에요. 옳은 것은 휴정, 화개장터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군 화개장터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호, 화개장터의 서정적, 시장적 기능. 자, 시장적 기능의 이견을 보이고 있군. 화개장터의 시장적 기능은 화개장터를 사이에 두고 전라와 경상 그리고 충청의 모든 산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시장 어떤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시장적 기능의 이견이 있었다? 없습니다. 창수, 화개장터라는 말의 어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어원, 화개장터가 왜 화개장터가 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화개장터가 물건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접경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화개장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화개장터만의 매력, 즉 주막 앞에, 자, 주막에서 먹을 수 있는 시원한 막걸리와 회, 또 한많고 멋들어진 판소리 육자배기가락, 그리고 협률 창극 신파 광대들의 마지막 연습 겸 공연장이라는 다양한 어떤 공간이 바로 화개장터였기 때문에 화개장터가 이름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 송이가 얘기한 화개장터가 지닌 매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군이 바로 이 글에 대한 올바른 감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